최근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동맹국들에게 무시무시한 관세 폭탄을 날리고 있죠. 그 관세를 빌미로 동맹국들의 멱살을 잡고 돈을 뜯는 깡패 같은 모습,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이것은 미국의 건국 DNA에 새겨진 아주 오래된 생존 방식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어제는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지만 오늘은 당신의 지갑을 털고 내일은 당신의 라이벌과 손을 잡는다면 어떨까요? 섬뜩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지난 250년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친구를 사귀어온 방식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수많은 거래와 배신, 그리고 뒤통수의 역사. 오늘은 미국의 동맹 잔혹사를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1770년대로 가봅시다. 이때 미국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대영 제국의 식민지 13개 주였죠. 그런데 영국이 세금을 너무 뜯어가니까 열받아서 야, 우리 독립할래 하고 세계 최강 대영 제국에 맞짱을 뜬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근데 솔직히 게임이 됐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대륙군은 맨날 지고 굶고 춥고 진짜 항복 직전까지 몰렸어요. 아, 이렇게 꿈도 못 펴고 끝나나. 모두가 절망하던 1777년 가을, 갑자기 프랑스 웬 19살짜리 귀족 청년이 바다를 건너 나타납니다. 이름은 라파에트. 이 청년 스케일이 달라요. 미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면서 자기 재산 11만 2천 리브르,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을 탈탈 털어서 배를 사고 무기를 사서 온 거예요. 고작 19살짜리가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만난 라파에트.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이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카카, 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월급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자유를 위해 당신 곁에서 싸우길 해주십시오. 와, 이거 완전 영화죠. 평생 자식이 없었던 워싱턴과 아버지를 일찍 여인 라파에트는 이때부터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동 스토리가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당시 프랑스 정부는 영국이랑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었어요. 100년 전쟁부터 시작해서 맨날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아니겠어요? 프랑스는 미국을 이용해서 영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칠 각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1778년 세로토가 전투에서 미군이 기적적으로 영국군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무릎을 탁 칩니다. 얘네 봐라? 진짜 이기겠는데? 좋아, 올인 가자. 그리고 1778년 2월 6일 미국과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동맹조약을 맺습니다. 한쪽이 영국과 전쟁하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도와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서로 합의 없이는 절대 영국과 단독으로 평화조약을 맺지 않는다. 이거 완전 피로 맺은 약속, 혈맹이죠. 프랑스의 지원, 이거 그냥 좀 도와줄게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라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총 13억 리브르를 쏟아 부었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7조 원. 당시 프랑스 1년 국가 예산에 거의 4년치를 때려 박은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얼마나 퍼졌는지 감이 오시죠? 돈만 줬냐고요? 너 최신의 함대와 정예 육군까지 보냅니다. 심지어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여서 영국을 국제적으로 다구리치는 판을 짜요. 그리고 대망이 1781년 요크타운 전투. 프랑스 함대가 영국 해군의 보급로를 바다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고 육지에서는 라파엘트가 이끄는 미프 연합군이 영국군 총사령관 코널리스를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라파엘트가 또 기가 막힌 일을 해요. 흑인 스파이 제임스 아미스티드를 영국군 진영에 위장 잠입시켜서 작전 계획, 병력 위치 같은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빼내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 영국이 이길 수가 있나? 결국 코널리스는 백기를 들고 항복합니다. 이 전투로 독립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리죠. 전쟁이 끝나고 미국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프랑스가 없었다면 우리의 독립은 불가능했다. 라파에트는 두세계 구대륙과 심대륙의 영웅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고마워했어요. 당연하죠. 나라를 구해줬는데. 자, 그런데 11년이 흐른 1789년, 이번엔 프랑스에서 초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 왕과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뒤집어 엎자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을 단두대에서 날려버려요. 프랑스가 그야말로 지옥같은 혼란에 빠지죠. 이걸 본 주변 유럽 왕국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러다 혁명의 불길이 우리나라로 번져서 우리 목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포에 떨어요. 그래서 혁명 프랑스를 없애버리려고 다같이 때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 선봉에 누가 섰을까요? 바로 프랑스의 영원한 라이벌 영국. 1793년 영국이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혁명 프랑스는 다급하게 바다 건너 친구에게 SOS를 칩니다. 바로 미국이죠. 어이 친구, 기억나지? 11년 전에 맺은 동맹조약. 영국 놈들이 우리를 치고 있어. 이제 자네가 우리를 도와줄 차례야.
상식적으로 미국은 물론이지 우리를 도와준 은인의 나라를 위해 싸우자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의 대답은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네? 중립이요? 프랑스 입장에선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겠죠? 뭐? 이놈들이? 우리가 7조 원이나 퍼부어서 독립시켜 줬더니 이제 와서 중립이라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1794년 미국이 프랑스의 적국인 영국과 제2조약이라는 우호 통상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건 중립을 넘어서 그냥 대놓고 우리 이제 영국이랑 친하게 지낼 거인 크크 하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눈에는 완벽한 배신이었죠.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프랑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유사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 말로 해선 안 되겠구나. 프랑스 해군이 대서양에서 미국 상선만 보이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말이죠. 1798년부터 1800년까지 2년간 무려 316척의 미국 상선을 납포하거나 격침시켰습니다. 결국 1800년 피로 맺었던 양국의 동맹조약은 공식적으로 파기됩니다. 22년간의 우정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미국의 영웅이었던 라파예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프랑스 혁명 와중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오스트리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무려 5년간 썩어야 했습니다. 미국을 도왔다는 사실이 그의 죄목 중 하나였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영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외교사의 첫 번째 배신, 프랑스 통수 사건입니다. 미국에게 프랑스는 필요할 땐 은인, 필요 없어지니 부담스러운 빚쟁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시간은 1905년 7월로 점프합니다. 장소는 일본 도쿄. 당시 동아시아는 말 그대로 힘이 법인 정글이었어요. 이때 막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 제국. 일본은 아시아의 주인은 나다를 외치며 주변으로 세력을 뻗어나가고 있었죠. 그 야망의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는데 북쪽의 거인 러시아가 어딜 넘봐 하면서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진 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육군 장관 테프트가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잠시 일본에 들릅니다. 그를 만난 일본 총리 가스라가 슬쩍 운을 떼어 테프트 장관님, 우리 서로 좋은 거래 하나 합시다. 솔직히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싶어하고 우리는 조선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필리핀 통치를 절대 넘보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의 대가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때요? 서로 윈윈 아닙니까? 한나라의 운명을 흥정하는 이 기막힌 제안에 테프트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각하의 제안은 완벽하게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이 왜 이렇게 쉽게 오케이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오래된 약속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 1882년 조선은 서구 열강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는데 그 상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조약 제1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만약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다른 한쪽이 반드시 개입해서 도와준다. 이걸 거중조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형님, 누가 우리 동생 괴롭히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하는 약속 같은 거예요. 조선은 이 조항 하나만 믿고 미국을 형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죠. 다시 1905년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되자 하와이에 있던 청년 이승만과 윤병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고종황제의 밀서를 품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1905년 8월 4일 우여곡절 끝에 뉴욕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난 이승만이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대통령 각하, 1882년 조약을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는데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무부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 채널로 제출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듣기 싫으니까 서류나 내고 가세요 하는 완벽한 일십 시전이에요. 왜? 이미 한 달 전에 테프트와 가시라가 한국을 일본에 넘기기로 거래를 다 끝내놨기 때문이죠. 이승만은 그것도 모르고 찢어진 약속 조항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 언론들은 친일단체인 일진의 대표가 와서 일본의 보호를 환영한다고 했다는 식으로 완전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이미 일본이랑 손잡기로 하고 여론전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루스벨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테프트에게 바로 전보를 보내요. 귀하와 가스라 총리의 회담은 모든 점에서 전적으로 옳다.
내가 확인했다고 전해주시오. 이걸로 미국 대통령의 공식 컨텀까지 끝. 그리고는 국제적인 동의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미국 가스라 테프트 밀리학으로 일본의 한국집에 오케이. 영국 제2차 영일 동맹을 갱신해서 일본이 한국 먹는 거 우리도 동의 오케이. 러시아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를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압박해 우리도 더 이상 한국에 미련 없음 오케이. 미국, 영국, 러시아 당시 세계를 주무르던 열강 모두가 한국은 일본이 가져도 된다 하고 도장을 꽝꽝 찍어준 겁니다. 대한제국은 지구상에 편 하나 없는 완벽한 국제적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국제적인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이끌고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토위한 채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사실상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고종 황제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선교사 헐버트를 통해 이 조약은 총칼의 미업 아래 맺어진 것이므로 무효다! 라는 친서를 미국에 보내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왜? 이미 미국에 한국은 필리핀과 맞바꾼 거래 카드에 불과했으니까요. 1882년에 거중조정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또 이 거래를 성사시킨 테프트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가스라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그들만의 완벽한 윈윈이었습니다. 한국만 빼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미국의 배신 스케일은 점점 더 커지고 방식은 더 교묘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려 20년간 함께 싸운 동맹을 벌이고 그 대가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희대의 사기극 베트남 통수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계사를 여러분께 재밌게 알려드리는 끼리였습니다.